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근데 두 분을 소개할 때 예. 언제 비대위 이걸 좀 소개를 해주세요. 같은 시기가 아니죠? 아니 당이 만성 비대위이기 때문에 예, 같은 시기인가요? 언제 비대위 아니면 비대위원장 이름을 따서 누구 비대위 때 비대위원. 혹시 비대위 몇 기? 몇 개? 한 저희는 1,700 몇 개 정도 되지 않나? 국민의 힘으로는 첫 번째 비대위죠. 국민의힘 그러네. 첫 비대위. 네. 같이 비대위원 하셨었죠? 같이 하면서 당명을 국민의 힘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아, 네. 그 역사상 국민의힘 역사상 그 거의 몇 없는 성공적인 비대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그렇답니다. 그 다음은 혹시 그 다음은 지금 모르겠네요. 국민의힘 이번이 비대위 4기인가요? 국민의힘 3기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이 많이 다르셔서 다른 시기 한 줄 알았는데 같은 시기 비대위원을 한 걸로 일단 확인은 됐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역시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입니다. 제가 몇 기인지 세진 못했는데 자, 새로 또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죠. 첫 주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의총장에서 나는 안 쳤다. 허인하 의원의 얘기입니다. 일단 이 얘기 앞서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오늘 출근길에서 관련 소감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집권 여당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안을 추인했던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했는데 이 일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허인하 의원이 그 뒤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분명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찬성하면 박수를 치라고 했습니다. 상당수 의원이 박수를 치지 않았고 저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명시적으로 2명의 의원은 큰 소리로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 박수로 추인한 걸 두고 조경태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썩 유쾌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이게 이 박수하는 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이게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합니까? 네, 그게 썩 그 민주적인 그런 그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더 신중하게 밟았으면은 훨씬 더 모양새가 더 예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그렇게 박수로 한다. 썩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다. 대부분 박수로 많이 하곤 했는데 이번엔 의견이 첨예할 수 있는데 왜 박수로 했냐?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상 밀어붙인 겁니까? 밀어붙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거치죠. 왜냐하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예.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전국위원회 표결을 통해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총의 추인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의원총회에서 통상적으로 가부 투표를 하지는 않거든요. 앞서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첫 번째 비대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당의 당명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 그리고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에서도 의원총회에서 가부 간의 투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 거기에 대한 투표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분명한 투표의 의사행위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이와 같은 방식의 추인을 거치게 되는데 물론 거기서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지역적인 얘기들까지 뉴스화가 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아니 의총에서 박수를 안 친 걸 얘기했더니 왜 전국위원회에서 투표한 걸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총에서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붙이기식으로 일방 통과 의례를 치렀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의 핵심이니까 뭐 조경태 의원, 허은하 의원 등 많은 의원들 그리고 현재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새로운 두 번째 비대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시된 상태로
또 더더군다나 박주선 의원이 어제까지만 해도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윤핵관의 큰형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의원들 내에서 많은 반대 목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정당하게 밟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글쎄요, 이렇게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박수로 투표를 가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박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박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노래자랑, 노래교실 말고는 이렇게 박수를 좋아하는 데를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도봉갑의 노래교실에 필적할 노래교실- 만한 박수다. 거기 이제 어머님들이 박수를 건강 박수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멋과 흥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런 것도 좀 없어 보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개 통상의 절차가 박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 비대위가 통과되는 절차에서도 극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극소수의 누군가만 동의를 하고 사실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식으로 여론 조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박수로서 동의했다, 압도적인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가운데서는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박수를 이렇게 가름하는 것은 노래교실 정도는 납득할 수 있어도 우리 여당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하게 3대 1이 되는데 그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박주선 부의장 얘기가 거론이 된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사실은 박주선 그 의원과 박주선 부의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수락을 받고 그리고 진행했다기보다는 여론에 띄워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것부터 좀 무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박주선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사실 좀 불쾌할 만한 일이거든요. 본인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굉장히 박주선 그 부의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안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당을 모르는데, 이분은 어쨌든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만 4선을 하신 분이고, 본인 말로는 예전에 DJ의 적자라고 얘기했었죠. 아니 그리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으면 그만한 예우도 필요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전의 제안과 설명과 이런 거 없이 여론에 띄워보고, 또 본인이 그러니까 고사했겠죠. 고사하니까 또 바꾸고, 이거부터 전 좀 무리해 보이고,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뭐 투표나 표결을 하는 경우는 다른 당도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충분한 토론과 수기가 이루어진 건가?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잘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지금 예. 이 공기가 팽배한 거고, 그 중에도 용기 있는 의원들은 뭐 김웅 의원처럼 반대를 하지만 그건 이제 박수 소리에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서 과연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당의 의원들의 총의가 모였다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전국위원회라는 표결 절차가 있지만 의총이라는 건 어쨌든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인데, 그런 충분한 토론과 수기 없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계속 저는 좀 위태로워 보이고,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론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윤핵관이냐. 그런데 그 절차마저도 이렇게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앞서 김웅 의원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김웅 의원 얘기가 지금 박원석 의원님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요. 박수 치지 않은 의원들 많았다. 저 말고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분도 계신다. 우리 당은 박수의 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저기 김웅 의원 말고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분이 허은하 의원? 허은하 의원이죠. 예. 아닙니다. 다른 한 분도 분 더 있었어요. 또 있습니까? 네, 충북의 지역구를 가진 중진이 예.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분이 공교롭게도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사돈 관계인 아 사돈인데 반대를 박덕흠 했다. 의원이 반대를 하셨다 그래서 저건 뭘까? 예. 그분의 반대의 진위는 뭘까?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사돈 고생하실까 봐서. 아 그런 건가요? 그럼요. 선의로. 뭐 사돈과 사이가 안 좋거나 명절도 고생할까봐 앞두는데. 둘 중 하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말할 게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30% 정도 가중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언론의 박주선 부의장을 띄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 언론에 뭔가 간을 보기 위해서 띄우는 것은 이렇게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쓱 이재명 대표처럼 공개해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끝냈을 때 언론에 한번 띄워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박주선 부의장 같은 경우는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박주선이다 이렇게 이게 작품을 이게 바뀌면 띄우는 거죠. 한번 해볼까? 박주선 어때? 이렇게. 박주선 어때? 이걸 네, 띄운 텔레그램. 건데 그건 아니다. 그 전혀 그런 내부 상황이 총질은 띄운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일단은 박주선 부의장 같은 경우는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낸 인사이기 때문에 오셔서 역할을 해도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너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 상황처럼 당내에서 의견 조율이 다 안 돼요. 예. 그러면 당내에 장악력이 없을 경우 그 반대되는 의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아마 박주선 부의장의 고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비대위원장 맡는 게 복귀왕 의원님께 맡긴다고 얘기를 하면 하고 싶겠습니까? 민주당의 상황이라 그러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당 대표가 뽑혀있기 때문에 가정하에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떤 갑자기 국민의힘을 맡으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으로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정치인들이 맡기 쉽지 않는 일 속에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여기에 예. 대해서 당내 목소리까지 다 수렴해가면서 역할을 하려면 그동안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정권 교체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진석 부의장이 독배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역할을 일임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절차적 과정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개정을 도맡아 갖고 위원장을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총에 보고를 합니다. 당의 정강정책 강령을 바꾸는 일은 사실 지금 비대위 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죠. 예. 왜 반대가 없겠습니까?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런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거치면서 가게 되는 건 전국이 상임정국위원회 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상임정국이 전국위원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찬성이 나올지가 고민됐지만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힘을 받고 갔던 것인데 지금은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 기조가 있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꼬투리가 잡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누가 맞거나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나가서 의총에 있었던 사실들 또 더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소통의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박수의 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내 스스로의 너무 조롱으로 나갔다.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러면 지양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결 과정, 추인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친윤이냐, 친윤의 맏형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당이지만 복귀왕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제 옆 지역구에 계신 분이라 지역구 충남 그죠? 접해 있거든요. 뭐 인품 아니 지금은 지역구가 없으시잖아요. 저요? 지역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은 딴 분이시지만 예. 그 충청도에서는 아주 좋은 뭐 남자답기도 하고 좀 뭐 품도 좀 넓은 분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선친 때부터 지역에서 정치를 해 오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석열이 내가 만들었어라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그 전부터 크게 뭐 자랑하고 다니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현재 국회 부의장이란 말이죠. 국회 부의장은 의장 고리시에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분인데 한 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 대표 아니겠습니까? 하시면서 국회를 과연 그렇게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본인에게는 부담이고 국민의힘에게도 부담일 거예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또 주호영 대표처럼 망신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까 봐서 뭐 몇몇 제안 받으신 분들이 고사를 했다라는 말도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명운을 어떤 부담이 있더라도 같이 할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차원에서 정진석 그 국회 부의장이 맡은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이 볼 때도 국회 부의장이 맡는 것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당 내에서도 돌고 돌아 윤핵관의 큰형이 맡는 것 이게 과연 변화인가 비대위인가 비대위는 혁신을 해야 되는 자리고 쇄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게 좀 걸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저 정치적 공격을 위한 거리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에서 잘 받아서 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복귀왕 의원님의 옆 지역구인데 예. 공주 부여 청량 이쪽이잖아요. 예. 정진석 의원님이 예.
그 동네를 넘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어라는 말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하신 겁니까? 지역에서는 뭐 선거 때부터 자랑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일 앞장서서 말씀하셨고 아마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가장 먼저 지지했던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예. 네, 저는 이제 뭐 친윤계 인사 이런 문제는 어차피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럼 중진 중에서 친윤 아닌 사람 누구냐를 뽑으면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중진급의 어떤 당 대표를 맡을 수 있는 비대위원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중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친윤계 인사 이외에는 오히려 더 어렵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이 아마 그런 고민들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 부의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국회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찾아보니까 특별한 직책이 규정된 것이 없더라고요. 다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든지 직무를 대행한다든지 내지는 거리시의 뭐 보조 역할로서 이 정의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부의장이라는 자리는 철저하게 국회의장의 반사체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무가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을 때 국회 부의장에게도 그런 의무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그 겸직을, 그러니까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규정은 의장에게만 해당되지만, 예.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부의장 역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당직을 맡으면서도, 심지어 그 당직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도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누린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 잘 안 맞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의장직 임기가 연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도의적으로 그 전에 내려놓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 부의장으로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부의장으로서 의장을 대신해서 사회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본회의를 아마 민주당 거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이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사임하시는 게 도리적 맞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윤핵관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나 지금 이 당에 이른바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들의 의지는 비록 그 임기가 제한돼 있는 아주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라도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밖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의지가 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중진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순둔 분들이 있었잖아요. 조경태 의원도 뭐 대표적으로 하셨죠.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이런저런 평에 올랐던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저는 못할 바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시키지 않습니까?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시 한번 이제 권유도 받고 본인도 하실 의향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용산의 뜻이 전달됐다고 보는데 이분은 좀 비대위원장을 오래 하시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혁신관리형 비대위라는 네이밍도 스스로 하셨고 근데 그냥 전당대회 준비만 해. 지금 비대위원장은 그 이외에 딴 생각하지 마. 저는 약간의 이제 이준석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이게 엉뚱하게 딴 생각했다가는 또 다른 어떤 이 자중질환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어쨌든 부여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몇이나 있겠습니까?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윤핵관인 거죠.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당을 운영하다 보면 뭐 잘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에 가처분이라는 또 하나의 허들이 예. 놓여 있고 가처분을 넘어도 과연 지금 돌고 돌아 윤핵관 이런 모습을 여론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지지율 만회 안 되고 대통령 국정수행 동력 안 생기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지금 이런 예. 모습들이 제밖에 안 보입니다. 이 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어제 한 밈이라고 하죠. 많이 돌고 도는 걸 올렸는데 저렇게 개 사진을 개 사진 하면 좀 이렇게 리듬이 안 맞아서 개 사진을 올렸고요. 앞뒤로 근데 지금 밑에 나온 얘기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요 밈이 좀 유행하는 밈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개의사 이제 시박연이라는데 네. 시박연. 발음이 좀 그렇죠. 시박연. 예, 시박연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에 글 쓰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소 조롱 섞인 이 공세를 펼치는 것을 본인 정치 주특기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정진석 부의장이랑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몇 번 연출이 됐기 사이가 때문에 좋진 않죠. 네, 박주선 부의장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좋은 분입니다. 모셔오십시오. 아, 가처분을 합니다. 요 정도 톤이었는데 톤이 한 톤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가처분 한번 인용됐는데 또 가처분 인용되려고 그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문득 역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한 번 당무를 거부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나가서 당무를 거부했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내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까지도 생각이 나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말씀은 이준석 이건 전 대표. 반사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준석 전 대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대표가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드립니다. 부메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이준석 대표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데 이번에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은 하나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정당, 동진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국민의힘 이런 방향에서는 옳다라는 뜻을 밝힌 건데 서진 정책이요. 예, 서진 정책 예. 동서남북이 헷갈립니다. 지금. 이 개사진은요 그 전에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 정진석 의자 부의장과 공방이 생기면서 예. 정진석 부의장의 선배의 충고를 개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꾸예요. 그러면서 작은 개사진과 큰 개사진을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첫 번째 비대위 잘못된 거고 두 번째 비대위 또 잘못될 거다라는 어떤 비유를 같이 한 것인데 저는 이런 그 이준석 대표의 이런 조롱과 비아냥이 끝내는 당신에게 부메랑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끝내 국민의힘에서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근데 생각해요.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그 이 시박연 사진을 이준석 대표가 올린 것을 보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되게 젊은 세대는 이 내용이 다 뭔지 알거든요. 근데 약간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 이 사진을 해석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개소리를 치부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사실 시박연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나를 나이 먹은 사람으로 딱 뭐라고 저는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문장만 보면 굉장히 다큐거든요. 예. 근데 사진 시박연이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젊은 세대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나도 이해했어요. 양극단으로 아니 또 이렇게 옛날 얘기랑 이렇게 붙이시면서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복경 의원님 말씀에 큰 개와 작은 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사진과 작은 게 사진 말씀하실 때 제가 가만 보다가 이거 같은 게를 가까이서 찍은 멀리서 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제가 했습니다. 복경 의원님께서는 이 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를 하나 깨달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지금 사실은 그 젊은 세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준석 대표의 강한 지지층들에게 계속 호소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말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큐인데 예. 이 사진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걸 보는 20대, 30대는 되게 재밌게 받아들이거든요. 재밌게 받아들이면서 메시지는 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욕심은 끝이 없어라. 아 근데 뭐 이런 굉장히 거. 다큐로 접근하는 것과 가볍게 쉽- 접근하는 거. 예, 소비되기 쉽고 바이럴이 되기 좋고 유쾌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네. 방식이 타깃이 다르다는 근데 거죠. 이 속에는 분명히 개소리라고 하는 것을 돌려준 뜻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개소리 이것도 말씀하시고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저희가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해 있어서 그걸 약간 정리를 했는데 원래 2017년에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이 한 간담회에서 당시 이제 탄핵 그 국면이었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 전립에 근본적으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라고 해서 당시에도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이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이준석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 거길 또 왜 가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님들이 선물을 하나 줬는데 육모방망이 비슷한 걸 주셨다 하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 육모는 아니고 사모인데 철퇴 사진을 올렸었죠. 예, 철퇴 사진을 올리자 당시에 정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선배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러면서 개소리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혹시 그래서 시박연의 이미지를 써서 한 건 아닐까라고 했지만 김재섭 비대위원이 그런 보시기에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그냥 가볍게. 아니, 예, 이건 소문을 원래 쓰는데. 개가 전담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이거는 개 전용이었다. 유명한 짤입니다. 저는 나이가 좀 어린가 봐요. 저걸 그냥 가볍게 이해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아, 예, 예. 깊이 생각하지 이렇게 않고. 3대 1을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는 게다가 시박연을 택한 것도 좀 이상해. 발음이 이상하잖아. 예. 아, 그건 이제 저희가 공동심의의 너무 나가신. 준수상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국의 애견인들을 고려해서 예. 국민의힘의 내분 과정에 너무 많은 개와 개고기가 등장하는데 조금 지양을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속보가 났지만은 추가 가처분을 또 했어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그리고 비대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그 비대위원 전체를 상대로 아마 또 추가 가처분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그런데다가 지난번 14일 날 지난번 냈던 14일 날 심의한다는 그 가처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법원이. 이미 그 비대위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대위의 어쨌든 효력을 다투는 그 가처분을 심리를 해서 결과를 내올지 아니면 뭐 병합해 가지고 오늘 추가로 낸 가처분하고 심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저는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를 그 사이에 2번이나 만들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만약에 저 가처분이 추가로 낸 게 인용이 된다. 저는 인용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정치적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겠지만 정치적 부담을 논외로 하고 일종의 이제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지난번 판단하고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총의로 또 국민들의 총의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하위 기구의 결정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없이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이전 상황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그 이전 상황으로 안 돌렸습니다. 오히려 당원을 바꿔가지고 소급 적용을 해버렸어요. 과연 이걸 정당하다고 받아들일까? 만약에 또 한 번 인용이 된다면 그 상황의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리고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면에서 지난번 의총할 때 중진들 여럿이 걱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당의 운명을 저 법원의 결정에 맡기지 말고 정치로 해결해야 된다.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그 내부 상황도 그렇고 여야 관계도 비슷한데 정치가 없어요. 전부 다 법원에 가서 수사하고 뭐 가처분하고 법률적으로 심리받고 이렇게 정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현 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성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혹시 네. 앞서 이제 시박연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 예. 육모방망이 등등. 개소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이런 얘기 좀 그만해야 되고요. 이 얘기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복귀한 의원님하고 제 생각은 요거는 개소리로 치부한 데에 대한 반대로 이렇게 나온 거다. 근데 이제 세 분 의견은 박은석 의원님이 그쪽에 끼시는 게 조금 못마땅하지만 어쨌든 세 분 의견은 이건 그냥 밈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다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 동공을 확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옛날에 나왔던 토리 동공 확대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에 대한 해석들까지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조롱되는 거 저는 매우 좀 마음이 쓰리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싶고요. 걔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럼요. 이 이쁜 강아지를 정치의 소재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 육모방망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나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고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전쟁 한복판에서 국내 정치에 선배 정치인을 조롱하듯이 올린 글이 맞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뭔가 하나의 정치에 책임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라면 이걸 예. 갖고 자신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늘 하고 싶은 말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라고 라디오에서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의 말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활동하고 인터뷰하고 SNS 글을 쓰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다.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이 전 대표의 말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또 하나 볼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씀에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을 본인이 직접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질문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 결자해지 뭐 이런 거 화해하는 의견 이런 걸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당내 현안과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이 가운데서 죄송합니다만 맞는 말씀 같아요. 죄송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로 해야지 말이 맞는 것이고 오로지 이번 재난에 대해서 물론 이번 재난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함께 다 노력했고 예. 대통령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맞서는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윤핵관을 비롯한 이 세력들이 이준석 쳐내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저는 당이 걱정입니다.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으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에서 빨리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솔직한 말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 좀 죄송합니다.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체리따봉 나왔을 때부터 다른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런 평가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코멘트까지 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정치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비단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대통령만 되면 정치를 초월해서 뭔가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분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잘못됐고요. 다른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신경을 써야죠. 그게 대통령의 주요한 사실 역할이고 과업입니다. 근데 그거에 신경 안 쓰고 마치 매우 고상한 그런 국가적인 일들에만 나는 신경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그런 발언이고 물론 사실도 아니고요. 예. 사실 이 국민의힘의 위기가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 3사람 정도의 이 원인 제공자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아주 고의적인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건데 국민들이 믿지도 않아요. 예. 저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발언들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든지 간에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한마디 두 마디 얹기 시작하면 그 내용이 더 커져서 아마 비판의 강도들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풍이 불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풍 때문에 모든 정부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이 재난 대응에 골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국내 정치 문제를 가지고 SNS에 글을 올리거나 메시지들이 오갔던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태풍이 다 지나갔으니까 서울 수도권은 큰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다 지나갔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포항을 비롯한 지역을 내려가 보면 아직도 복구 때문에 모두가 다 망연자실에 있는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대통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하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쳤다 그랬어요. 물귀신에 쳤다.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내용 아니면 구속돼 있는 유동규 전 거기까지만 딱 주제를 이탈하는 발언에 대해서 결론인데 제재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민 저 위원장을 국민의힘 비대위의 대변인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주제도 민주당과 이재명으로 다 돌릴 수 있는 아주 신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길은 민주당으로 도망가. 다음 주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요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해석이 잘 안 됐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페이스북인데요. 한 강연 이것도 밈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강연 사진을 놓고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라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말이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밈이에요. 많이 이것도 나오는.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그 지리 강사이신데요. 예. 저 어릴 때도 강의를 하셨던. 어릴 때도 강의. 예, 굉장히 오래된 강의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9시 좀 넘어서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걸 올린 뜻은 메시지는 뭐예요? 도봉감이시니까 저기 이준석 전 대표 예전의 지역이랑 가깝잖아요. 예. 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넘겨짚어 본다 그러면 이 돈 대신에 그 어떤 것도 다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라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권력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치환해도 되고요. 나는 자리에 관심 없어요.
그라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자리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 어떤 명사를 갖다 바꿔도 치환이 된다라는 밈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치환을 이준석 전 대표는 뭘 하고 싶었을까요? 갑자기 개에 관심 없어요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저격한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기 전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나는 자리에 관심이 없고 뭐 이 임무가 마무리되면 나는 사퇴할 거다라는 말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는 아마 권성동 대표랑 계속 척을 지면서 공격을 많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짤을 써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역시도 아까 전에 시박연 짤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 메시지가 소구력 있게 다가가는 세대가 딱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 그 젊은 세대들을 훨씬 더 권고하게 만드는 그런 이 작업을 통해서 저는 이런 계속 밈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요게- 그쪽으로도 대응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 대통령이 정치인 말 관심 없다라는 말씀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리 따봉까지 날린 것인데 결국은 거기까지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밈? 잘 몰라서요.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죠. 일각에서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 이제 표리부동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내용들. 쌍방울 얘기를 하니까 쌍방울이라고는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졌다니까요. 그 내용을 아마 이 대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 한국하면 같아요. 그만 공격하는 거야. 같은 이번 건 방식으로는. 정말 참신했습니다. 와, 굉장히 창조적인 네, 해석인데. 참신했고요.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대통령 말을 비꼰 거죠. 비꼰 거라고 보는데 약간 이상해요. 대통령 말은 나는 이준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준석이 미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꼬긴 한 건데 그 밈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쨌건 이준석 특유의 예. 이제 그런 홍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보통 정치인들은 본인이 어떤 상황을 비유해서 자기 심중을 얘기하고 싶어도 뭐 밈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건 익숙치는 않아요. 젊은 정치인들도 익숙한가요? 제가 젊은 정치인들이 SNS나 이런 거 잘 못 봐서. 근데 이제 이준석 특유의 그런 뭐 말하자면 비틀고 또 비꼬고 그걸 통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걸 소구하는 계층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는 뭐 열렬히 반응을 하겠죠. 당내에서 아무리 예. 욕을 먹어도. 근데 뭐 당내에서 욕 먹는 거 지금 이미 신경 안 쓰는 분위기로 간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일단 뭐 시간적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9시 6분쯤에 앞서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9시 6분에 기사 속보가 뜨고 9시 25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라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 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희 거취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예,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가 늦었다는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일단 뭐 사퇴했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새 원내대표는 누가 될 거로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군이 확 떠오르지가 않네요. 여러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진들 중심으로 찾으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다선 의원 중심으로 이제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이게 뭐 사람들은 윤심, 뭐 용산의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 의원들이 알아서 비밀투표를 찍는 상황 속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군에 여러 사람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3선 예. 이상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 뭐 김태우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윤상현 의원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글까지 올리면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마음들이 어디로 하나로 모여질 만큼 인물이 잘 안 보여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이게 원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알아맞히는 게 더 어려워요. 당대표 선거 결과 알아맞히는 것보다. 그건 정말 의원들만 투표를 예. 하기 때문에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후보군은 어쨌든 3선 이상의 중진들, 뭐 윤재욱 의원 얘기도 나오고 박대출 의원 얘기도 나오고 윤상현 의원 얘기도 나오고 등등이 나오는데 이제 결과는 봐야겠지만 이 역시 윤심의 작용을 무시할 수 없을 거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아주 소수의 의원들 제외하고는 다 그 눈치를 보고 있고 차기 총선에 어쨌든 공천을 의식한 그런 발언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윤핵관들을 통해서 당에 전달이 될 거고 그 방향으로 흐르겠죠. 누가 됐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예측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쟁을 했던 조혜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도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이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박덕흠 의원이 비대위원장 반대를 한 게 혹시 본인이 원내대표 해야 되는데 사돈지간에 다 해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반대하진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설득력이 친윤 아니면 원내대표도 불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을 누구나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네. 정치권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사무총장 내정설 뭐 등이 나왔을 때도 본인이 고사하면서 안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해석이 예전에 아닐까. 이제 재산 때문에 논란이 네. 된 바 있죠. 정치권에서 내려져 오는 이야기 중에 그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신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원내대표의 선거인데 심지어 여기는 변수가 몇 개가 더 들어가잖아요. 예. 비상 상황이고 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당내에서도 모릅니다.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몰랐는데 원내대표는 더더욱 모르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걸로 알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정 아나운서가 정치권에 눈여겨볼 이야기들 썰픽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대통령의 명찰입니다. 자, 어제 포항 태풍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청록색 새 민방위복의 오른팔 부분에 시선을 사로잡은 대통령이라는 명찰에 눈에 띄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민방위복에도 소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복 개편 과정에서 소속 기관을 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관 표차를 달면 소속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을 비교하며 한마디 했는데요. 그냥 대통령 같은 표찰 말고 보다 품격 있는 휘장이 필요하다는 뜻 같죠? 여러분의 생각은요? 두 번째 픽 보시죠. 용산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는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제1야당의 대표 귀성 인사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졌기 때문일까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을 찾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짧게 복경 의원님 얘기하나요? 탁현민 전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이 갑니다. 촌스러워요. 명찰, 대통령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단체장들도 도지사 이런 명찰 안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보면 마크가 정말 대통령의 권위가 딱 있어 보이는데 현재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반박하실 분이 탁현민 비서관 하면 떠오르는 게 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PI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권위주의를 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게 대통령에게만 특화된 게 아니라 뭐 부처 장관이라든지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얼굴을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만들었던 명찰을 갖고 대통령도 같은 방식을 찬 것을 좀 너무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권위가 없다. 또 한쪽에서는 저게 권위를 내려놓은 거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다음 주제는 이재명 기소 초읽기로 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내일 만료돼서 오늘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 이러니 여론도 야당 당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까지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 기소가 되면.
뭐 일단 민주당은 총력 대응을 천명을 했고 예. 또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뭐 특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뭐 국정조사. 그래서 정기국회가 뭐 거의 강대강으로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우려되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제 시작인데요. 사법 리스크가 이게 다가 아니고 시작이고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거기가 칼자루를 쥐었어요. 그런데다가 특수부 검사들 그 특유의 수사 방식 나올 때까지 터는 그리고 혐의 사실을 계속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흘리는 이런 방식이 총동원될 텐데 예. 과연 이 리스크를 어떻게 넘을 건가? 그게 이제 민주당의 명운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 그 고언을 드리자면 조국 때처럼은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다 당이 올인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칫 이게 공도동망의 길로 갈 수 있어서 어쨌든 총력 대응할 사안 이번 선거법처럼 좀 무리한 수사 이런 거에는 대응을 하되 그게 아닌 개인의 문제까지 당이 거기다 다 올인해서 대응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당으로서 수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석 앞두고 이것을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쓰기 위해서 서게 하기 위해서 기획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염력을 사용해서 2022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것을 예상하고 공소시효도 6개월로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필이면 3월 9일 날 대선을 치렀고 9월 9일까지가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것이고 추석도 마침 9월 며칠이 되는 거고 당장 진술은 들어야 되니까 소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뭐 기획이다, 뭐 망신주기다라는 프레임을 안 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사실 요즘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씀 들으게 되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프레임 걸기 좋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니까 야당 탄압을 한다.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많이 했었던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번에 더더욱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 고마울 것이다. 프레임을 걸기가 좋으니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쌍방울로부터 1억 원의 법카를 받은 혐의를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종천 의원이 과연 이화영 전 의원, 전 평화부지사만 타겟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30개월 동안 한 1억 원 썼다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건데 계속 품위 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부지사만 뭐 보고 스폰을 했겠냐? 다각도로 쌍방울과 경기도 혹은 당시 이지사와의 관계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화영 의원 건이 정말로 그 부지사 재직 시절에 1억 상당의 그 법카를 제공받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처벌받아 마땅한데 혐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보 아닌 이상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불공정 수사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 김혜경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식당 129군데 나머지 한 40번 정도의 압수수색을 또 했어요. 작은 사안으로 이렇게까지 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공직선거법이야 공소시효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 치고 이화영 부지사 건은 뇌물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라는 그룹의 사회이사를 지낸 다음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오게 되는데 공직에 있으면서 1억이 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이 될 텐데 아무런 이 혐의에 대한 증거 없이 검찰이 이렇게 수사가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있는 그대로 정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민주당이 개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검찰의 수사를 면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과 관련이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커넥션 물음에 대해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뿐이다. 잘 입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그리고 저희가 댓글을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댓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박수추인 관련해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프린스님, 전국 노래자랑도 아니고 박수로 당을 운영하냐? 크크크크 주셨고요. 라라라님은 다음 총선은 박수로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티켓 관련돼서 영어 이꼬킴님 매일 글 쓰는데 댓글이 왜 안 나오나요? 영화표 선택된 댓글들이 강 작가 지인인지 특검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웃었으니까 이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작가가 4명 이상 좀 더 있는데 강 작가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의 특검을 조롱한 것 같은데요. 모든 길은 민주당으로. 졌다니까. 콜린님 오늘 말씀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당끼리도 의기투합 안 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좋아요. 김병민 대변인님 의견도 있습니다. 유가람님이 주셨는데요. 김병민님 그 위치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께 꼭 직원을 통해 성공한 대통령님을 만들어주세요. 용산에서요. 파이팅. 민주당 지지자 올림.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복경님 관련해서 복경님 눈이 머선 일이고 했는데 태풍 때 너무 신경 쓰셔서 일단 충혈이 오셨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박의원님, 이백구님, 박의원님 말씀 잘하십니다. 명절인데 주소 좀 알려줘요. 쇠고기 보내드릴게요. 명절 잘 지내시고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소가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을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상품을 한 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누구 드릴까요? 소고기 하시죠? 아니 소고기보다 아까 저 민주당 지지자가 김병민 위원장을 응원한 거를 이분 선물을 예전에 받으셨어요. 저희가 다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거 받으셨어요? 계속 공평하게 주시는군요.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있습니다. 콜린님 드릴까요? 같은 당끼리 의기투합 안 되는. 그 좋습니다. 소고기 법인카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돌려서 경기도장에 사실 제가 이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당끼리. 같은 당끼리. 네. 참다수님, 김병민님 화이팅입니다. 말씀 잘하시니까 공격 많이 받네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분은 같은 당끼리로 하죠. 알겠습니다. 콜린님 네.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린님과 앞서 했던 카파키님에게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한다고 내용이 좋아지나 커지려 하면 할수록 더 작아질 거야. 그러니 가리지 좀 마. 제발 영원히 감출 수. 바로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명절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차례 지내시는 분들은 이미 요즘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추석 밥상 물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내려가시나요, 어디? 네, 저는 대전에 좀 내려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추석 이제 가실 때 네. 두 손 가득히 또 뭔가 가져가실 것 같은데 요즘 물가 좀 체감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선물들 준비를 좀 한가득 했는데 네. 작년보다 훨씬 많이 비용이 늘었습니다. 네. 정말 이 체감되는 이런 이 성수품 준비뿐만 아니라 이 선물 준비도 비용이 더 늘어난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차례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차례상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4인 가구 기준으로죠. 대략 32만 3천 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과 비교해 보면 8.5%나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은 별로 안 늘었는데 차례상 차리거나 또 용돈 주거나 여러 가지 선물 준비하거나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모습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2주 전보다 1.6%포인트 늘어났고 전년 대비 8.5%포인트 늘었는데 사실 뭐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겠다 보니까 이게 더 체감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떤 품목이 좀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비자 이제 물가 추이도 좀 보여주시고요. 네. 자, 소비자 물가 추이 보니까요. 지난 이제 올해 1월만 하더라도 3.6%였는데 지금 5.7%입니다. 네. 7월보단 그래도 조금 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내렸다고 해서 7월보다 떨어졌네 이게 아닙니다. 해석을. 그렇죠. 이 해석은 작년 8월보다 5.7%나 올랐네. 계속 오름세가 유지되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다만 그 가속도라고 할 수 있죠. 물가 상승 속도는 그래도 좀 주춤해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품목별 등락률을 함께 보고 계신데 딱 봐도 네. 채소류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맞습니다.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7월, 8월 들어서
쨍쨍 햇볕이 비치다가 이제 폭염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다가 또 폭우를 만났어요. 이게 농작물 공급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절적으로요. 이 처서를 지나거나 입추를 지날 때쯤은 그때는 해가 쨍쨍해서 건조한 상태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비가 많이 와서 무른 상태로 또 이 좋은 상품성을 좀 잃어가는 그런 상품 공급이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채소 공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폭등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 채소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혹독한 추석 연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준비해야 되니까요. 자, 저희가 이제 귀성길 또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에 들러서 이제 이것저것 사 먹는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전에 내려가셔야 네. 되니까 휴게소 이제 갈 때 네. 거기서 먹는 식품들도 어쨌든 이게 완제품이기 때문에 원재료 생각하면 이것도 물가가 올랐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있는데요. 실례지만 휴게소 가시면 꼭 드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실내는 아닙니다. 네. 소떡이라고 하죠. 네, 그걸 좀 주로 먹습니다. 떡꼬치 말씀하시는. 네네네. 예, 그 떡꼬치 가격이 오름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떡꼬치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정말 1위인데요. 13%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2위가 아메리카노인데요. 네. 아메리카노도 12.9% 오르고요. 3위 품목이죠. 호두 과자 역시 11.8%. 그러니까 작년하고 전혀 다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치솟고 전기세, 가스비 다 오르니까 그것이 반영된 휴게소 국민 간식 가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떡꼬치는 어쨌든 떡이 쌀이잖아요. 네. 쌀 농작물 같은 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네. 물가가 오른 것이고 그렇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외신을 보니까 네. 브라질 이쪽에서 네. 원두 같은 게 잘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네. 여기엔 또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와 또 상관없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상기후 현상.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들이 출범해가지고 그런 그 남아메리카 지역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요. 이 건설 그 트랙터가 이렇게 농장을 다니잖아요. 한 번 출발하면 다음 날 돌아옵니다. 그만큼 넓은 그 농장 지역에 네. 메뚜기 떼가 출범하고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면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최근 들어서 라면 물가가 가장 사실 서민들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면이 연이어서 이제 회사마다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에 대한 걸 사실 그걸 보면서 더 많이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럼 사실 궁금한 건데 개인적으로 네. 소주 같은 주류 상품들도 좀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라면 회사나 이런 주류 회사들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 어떤 모이시면 한잔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그것도 있고. 겁니다. 저는 이제 네. 강연 관점에서 이제 많이 만나고 있는데 네. 굉장한 고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자체가 다 오르니까. 그러면 이걸 비축분을 언제까지 쓸까? 근데 비축분을 쌀 때 더 사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쌀 때. 근데 지금 달러 가치마저 계속 고공행진하니까 올라가고 있죠. 비축분만 계속 쓰기도 그렇고 다시 수입해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가격 인상 압력에 당해낼 자가 없고요. 예를 들면 우유 회사는 더 심각합니다. 목장주 입장에서 사료값이 치솟았어요. 옥수수, 콩, 대두 이런 게 사료로 쓰이는데 사료값이 치솟으면서 그러나 우유 가격을 그렇게 막 올릴 수가 없으니까 비용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추석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개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해서 1.4배, 23만 통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추석 물가를 잡는 데는 이제 9월 달 물가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액션이 없다면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으로 비축분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우리나라가요. 세계 식량기구의 진단에 따르면 권장 이 비축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쌀 외에도 밀이나 각종 식량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비축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비축분에 미달한 상태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 정부 비축분을 푼다든가 또 소 돼지고기 도축 수수료를 지원해 줘서 지금 많이 풀어달라라고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번 9월 달 물가는 잡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때. 그렇죠. 더 이상 카드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물가 만약에 안 잡힐 경우 10월, 11월 이때 등장하는 이런 물가는
계속 못 잡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FA의 권장량 같은 거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이런 물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쉽게 됩니다. 말해서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카드일지는 또 그때 가서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이 물가가 안 잡히고 원자재 가격은 더 치솟고 그런데 또 강달러 현상이 계속 나오면 그때 비축분을 확보해 나가 지금 다 썼으니까 그땐 더 비쌀 거 그럼 아니에요. 더 비싸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도 생각해 본다면 네. 지금 추석 물가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 대책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FOMC 미팅이 이제 다음 이제 9월 말 정도에 있습니다. 이때 사실 이제 0.75% 올릴 것으로 많이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분기 들어서 늘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FOMC가 또 금리를 올리면 우린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확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주제는 미국의 물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물가도 아니고 미국 물가입니다. 환율이 잡혀야 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미국 물가 상승률 CPI가 13일 날 발표돼요. 연휴 끝나자마자. 그러면 13일 날 발표됐는데 그 값이 미국의 고점이죠. 물가 상승률 9.1%를 상회한다. 그럼 0.75가 아니라 1 이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강한 달러가 더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그 밑으로 언더를 찍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금리 인상폭 9월 22일 날 있는 금리 인상폭이 좀 주춤해질 수도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더 강한 달러가 지속될지 아닐지 결정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생각 관련해서 물가에 대한 얘기 좀 짚어봤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끝나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